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서 동료 선수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독과 주장 선수가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지난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는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바이러스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동료 선수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 3종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가 폭행을 주도하고 휴대전화까지 감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사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의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로는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48명 가운데 절반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였습니다. 광주와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 230여 명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에 서한을 보낸 가운데 국내 방역 당국도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명입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60명대를 유지하던 추가 확진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젠 검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사흘 연속 신규 환자가 60명을 넘어선 건 지난 4월 초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특히 일부 변이 그룹 이른바 GH형은 전파력이 기존보다 6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발 초기 유행에서 확인된 S형과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퍼진 V형,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G형보다 더 빨리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까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거졌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장이 맞는다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방울 크기와 상관없이 숨을 쉴 때도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은 감독과 주장 선수만의 왕국이었다며 특히 처벌 대상 1순위로 주장 선수를 꼽았습니다. 주장 선수가 휴대전화까지 감시했다고 털어놨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형 기자. 네, 김재형입니다. 네, 감독과 주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고 최숙현 선수의 과거 선후배 동료들이 어렵게 용기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선수와 함께 경주시청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주시청팀은 이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규봉 감독이 고 최 선수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주장 장모 선수도
이 최 선수와 동료들을 집단 따돌림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받아야 할 1순위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인 장윤정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이 선수가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해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도 증언을 했는데요. 이 두 선수는 경주시청에서 뛰는 동안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2016년 최 선수가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어치의 빵을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도 당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복숭아를 먹었다는 이유로 감독과 운동 처방사가 술 마시는 자리에서 자신들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운동 처방사, 이른바 팀닥터로 알려진 안모 씨 관련 폭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 처방사 안모 씨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최숙현 선수를 극한으로 몰고 가 자살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를 이유로 선수들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고 드러났는데요. 최 선수의 동료들은 다른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 최숙현 선수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인삼정협회인 오늘 오후 4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최 선수가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가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과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최 선수 소속팀의 감독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잠시 휴정이 됐었는데요. 조금 전인 1시 반부터 재개됐습니다. 박양호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와 경주시 체육회, 철인 3종 경기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 선수 소속팀의 김규봉 감독과 함께 오늘 오전에 추가 폭로에 나섰던 최 선수의 동료 선수 2명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는 이용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오전 질의는 기관들이 지휘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집중됐는데요. 김규봉 감독은 이 자리에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감독은 최 선수가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어서 사죄할 것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가 전지훈련 당시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봤으며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고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독님 앞에서 선수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 직접 보셨습니까? 네, 아니로 대답해 주세요. 처음에는 못 보고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장모 선수와 동료였던 김모 선수 역시 자신들을 둘러싼 폭행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고 질타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여야 국정 얘기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민주당이 종부세 강화 후속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이런 민생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금융 공급 보완책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원내활동 복귀를 공식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당장 부동산 정책부터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로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라면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 가지고서 이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무슨 드는 거 고쳐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국회에서는 정책과 예산 같은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과 대북관계 등도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검증하고 이번 외교 안보라인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등에도 야당의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복귀에 앞서 오늘 오후 4시에 자체 조사한 상임위원 명단이 담긴 사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5주 만에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데다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조사 결과 49.8%를 기록하며 한 주 전보다 3.5%포인트 하락했는데 3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화요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뒤 큰 폭으로 떨어졌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발표했던 다음 날에도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결국 그동안 문 대통령을 견고하게 지지해왔던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고 연령대별로도 30대 지지층이 대거 마음을 돌렸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실망, 거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정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인 4월 4주차 조사에서는 52.6%에 달했던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8.3%까지 빠지며 지난 2월 2주차 이후 20주 만에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2%포인트 상승하며 30.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15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통합당의 총선 직후 지지율이 28%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통합당이 아닌 무당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 지지자들의 이탈이 뚜렷했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과 맞물려 20대의 지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광주광역시에선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 누적 확진자가 115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광주 북구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예, 광주 일곡 중앙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폐쇄됐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광주 중앙 일곡교회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1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지자체에서 교회 주변에 대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교회는 신도 수만 약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예배 과정에서
이 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들 모두 자가 격리됐는데요. 그 수가 800명에 이릅니다. 광주중앙교회 확진 환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포함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등교를 중지하고 오는 19일까지 원격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구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180곳도 오는 12일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확진 환자가 7명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지역 누적 확진 환자는 115명인데요.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로 좁혀보면 지역사회 감염만 열흘 사이 80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는 1,400여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감염이 속출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 1000여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55곳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5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찰과 교회에 확진자가 집중됐다며 앞으로 종교시설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지켜본 뒤 상황이 나빠지면 방역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일곡중앙교회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최근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만드는 한 대형 마스크 제조업체가 침방울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이음새에서 물이 새어나와 침방울 차단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안 그래도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생산을 멈춘 건 언젠가요? 지난 4일, 그러니까 주말부터 생산을 멈췄습니다. 먼저 시청자께서 YTN에 제보해 주신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구입한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 이렇게 물을 담아봤더니 코와 턱을 덮는 마스크 이음새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마스크는 물이 전혀 새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보해주신 다른 영상도 볼까요?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 파란 물감을 탄 물을 담았는데 역시 이음새에서 파란 물이 배어나옵니다. 아래에 깐 화장지에도 파란 물이 묻어나오기도 하는데요.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침방울 차단 마스크 후기를 보고 직접 실험하셨다며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서 이른바 물샘 현상이 발생한다는 후기가 잇따르면서 침방울을 막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 측은 지난 4일부터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일반 부직포와 필터로 구성되는데 이음새는 마스크 끝, 필터가 없이 부직포만 남게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업체 측은 일반 마스크보다 필터 수가 적은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이음새에서 물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식약처는 마스크 자체가 침방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어느 부분이든 물이 새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체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63만 장인데요. 이 업체가 최근 생산한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하루 평균 15만 장으로 전체 침방울 마스크 생산량의 25%에 이릅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제기된 업체의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수거하고 침방울 차단 성능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4일자 보도에서 과학자들의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 주장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미세 입자로 전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주로 감염자들의 호흡기 비말에 의해 일어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HO 감염통제국장은 최근 몇 달간 공기 감염 가능성을 검토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에서 WHO 자문위원을 포함해 20여 명의 과학자를 인터뷰한 결과라며 공기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비말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WHO의 감염예방통제위원회가 지나치게 의학적인 관점을 고수해 방역수칙의 갱신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관련 전문가들은 WHO에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WHO는 회의를 소집했지만 손 씻기를 옹호하는 몇 명의 전문가 주도로 토론이 이루어져 기존 예방수칙 권고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WHO에 보낸 공개 서한은 이번 주 한 과학저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국 베이징은 어제 하루 확진자가 1명에 그쳐서 8일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중국 본토에선 베이징 이외 다른 지역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 3명만 발생했고 확진자 통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무증상 환자는 11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같이 밝히고 어제 자정 기준으로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3,55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634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역별로 봉쇄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정부는 현지 시간 5일 영내에 있는 라마리나 지역의 일부 주점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여러 명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 대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7만 명에 이르는 라마리나 주민은 도시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며 1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 6일 현재 국내 발생은 24명, 해외 유입 24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137명입니다. 어제 신규로 격리 해제되신 분은 16명으로 현재는 90.2%가 격리 해제되어 1,005명이 격리 치료 중이십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하여서 누적 사망자는 284명으로 치명률은 2.16%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량구 일가족 관련해서 7월 2일 확진된 지표 환자의 직장 동료 2명, 가족 접촉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하여서는 교인 지인의 접촉자 및 접촉자 가족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20명입니다. 대전의 서구 더 좋은 의원과 관련하여서는 자가격리 중이었던 입원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누적 확진자는 10명입니다. 광주 광륵사 관련하여서는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금양빌딩 관련이 3명, 한울요양원 관련이 2명, 광주 일곡중앙교회 관련이 2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2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으며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3명, 중국 외의 아시아 지역이 21명이었으며 카자흐스탄 8명, 러시아 4명, 파키스탄 3명, 인도 3명 등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S그룹과 V그룹이 주로 유행하였으며 현재는 대륙별로 대부분의 바이러스 그룹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G 그리고 GR, GH 그룹이 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초 이전에는 주로 S와 V그룹이 확인되었으나 4월 초 경북 예천 집단 발병부터 그리고 5월 초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 이후부터는
대전 방문 판매 업체, 또 최근에 광주 강늑사 관련된 사례를 포함하여 최근 발생 사례에서는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은 S그룹에 해당되는 분석 건수는 33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해외 유입 사례와 우한에서 들어오신 교민분들 그리고 구로 콜센터 등 초기 유행에서는 S그룹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V그룹이고 127건의 바이러스가 V그룹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부터 시작해서 중부권의 줌바댄스 사례,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의 해양수산부 사례, 그리고 수도권의 분당재생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구로 만민중앙교회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모두 V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GH그룹은 총 333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대부분의 집단 발병은 모두 GH그룹에 속하며 중부권의 대전의 꿈꾸는 교회,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들, 그리고 호남권의 광주 강늑사 관련되거나 또는 금양빌딩 관련돼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모두 GH그룹으로 동일하였습니다. 한 가지 다른 유형은 최근 그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과 일부 해외 입국자에서는 GR그룹이 19건 분리가 돼서 조금 다른 그런 바이러스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일일 평균 확진 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다소 국내 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1.1명이며 이전 2주의 36.8명에 비해서는 5.7명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15.8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여 그 전 2주에 비해서 5.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모두 검역 또는 자가격리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들입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말씀드리면 국내 집단 발병이 43.5%, 해외 유입이 35.6%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집단 발생의 경우에는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외에 광주, 대구에서 종교시설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 친목 도목 및 친목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그리고 또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집단 발생 사례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 사례도 증가하여 현재는 10.7% 정도가 감염 경로가 조사 중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율도 여전히 43%로 높은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시설 또 방문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국내 발생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 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종교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해 주시고 2m 거리두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고 또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업체 관련된 사업 설명회, 홍보 행사 등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을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GH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며
S 유전자의 변이로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 되고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비말 접촉 그리고 접촉 감염, 비말 감염 그리고 접촉 감염뿐만 아니라 공기 전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수시간 공기에 체류하고 또 2m 이상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 전파의 위험성 또는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전염력, 전파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에 예방하는 방법은 동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여러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 또한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밀집한 상황, 그리고 식사, 노래, 그리고 대화 등을 통한 밀접한 접촉을 장시간 하는 경우에는 전염력 또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상 환자뿐만이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 또 초기의 경증 환자의 감염력도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당부드렸던 방역 수칙, 방역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류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해서 본인의 감염과 타인에게 전파시켜준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 씻기와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서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환기를 시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마스크,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과 3밀 접촉을 피하는 그런 집단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와 또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8명 발생했는데 특히 절반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지역 전파와 해외 유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전파 속도가 지난 2, 3월 대구 때보다 6배가 빠르다는 연구도 나와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전병률 차의과학대학 보건산업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조금 전 브리핑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한번 정리하고 새로 나온 내용 위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신규 환자는 48명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60명대를 이어갔었는데 다소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50명 내지 60명 내의 환자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그동안의 수도권 중심 환자 발생 양상에서 호남, 대전 등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역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지키는 노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또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특히나 카자흐스탄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카자흐스탄 자체가 이제 현재 하루 평균 1,500명 정도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와의 그 항공기가 이제 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의 많은 이 노동자들이 국내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카자흐스탄발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사례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시작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의정부 아파트에 이제 같은 동에 사는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또 헬스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비춰봤을 때 그 엘리베이터 감염과
또 헬스장에서의 감염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밀폐된 장소이다 보니까 이런 장소에서의 비말을 통한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산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또 골프장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처음 확인이 됐잖아요. 사실 골프하면은 뭐 실내 운동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경우는 의정부에서 확인된 그 환자가 네. 그 16명이 참가한 골프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함께 식사를 했던 과정에서 다른 팀의 이 참석자에게 감염이 발생된 예.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2명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프장과 관련돼서 3명이 환자가 돼 있고 네. 또 접촉자 등 해서 총 24명이 현재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골프장 안에서 발생된 감염으로 보는 것은 이제 식사하는 과정 그리고 또 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자였던 그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제 확진자로 이제 밝혀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야외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해이해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외부에서 감염이 된 확진자가 동반자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외 없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새로 나온 내용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도 이제 여러 그 전파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에 나왔던 바이러스 유전자 형과 좀 다르고 변이가 생겨서 전파력이 6배나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동안에 이제 수집된 약 6만여 개의 샘플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염기서열 자체가 이제 그동안 3월달, 4월달 유럽 지역에서 유행했던 염기서열 우리가 이제 D614라고 불려졌던 바이러스입니다. 과 다른 G614라는 바이러스고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그러한 그 G형의 바이러스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3배 내지 6배, 또 많게는 9배까지 빠르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그 전파력의 이 빠른 속도가 환자가 급증하는 것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대구 신천지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발생 양상이 더 빠른 감염 양상이 아마도 이 변종된 바이러스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분석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다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이 변종 바이러스의 어떤 이 감염 속도가 치명률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백신 자체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징후다,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코로나19가 비말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WHO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이 비말이 아니라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또는 브라질, 인도 등에서 급속도로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비말 이외에도 공기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공기 감염을 의심할 만한 그런 그 징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기 감염이 됐든 또는 비말 감염이 됐든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또 이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공기 감염에 대해서 추가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침방울, 그러니까 보통 비말, 침방울 감염과 공기 감염의 차이가 정확하게
침방울이 튀었을 때 그걸 통해서 감염되는 건데 공기 감염은 이 바이러스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숨을 쉬는 것 자체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말 감염이라고 할 경우에는 비말이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감염 자체가 공기 감염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기 감염은 말 그대로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공기 중을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유하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숨을 쉬는 과정에서 들이마시게 되면 바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감염의 위험성도 크고 또 발생하더라도 또 그 환자 숫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 감염이라 할 정도라면은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로는 공기 감염을 막을 수 없는 겁니까? 현재 그 공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의료진들이 착용하고 있는 N95 마스크가 그나마 그래도 공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한다면요 일상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절기에 이 공기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의료용 마스크를 쓰면 일상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더 촘촘한, 더 작은 입자를 걸러내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숨쉬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N95 마스크와 같은 그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 더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방역 당국은 아직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일일 평균 50명 내외 정도의 환자 발병 양상을 비춰봤을 때 공기 감염이라고 단언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N95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뭐 코를 내놓는다든지 이러면 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N95 마스크 자체는 안면부의 이 호흡기를 완전히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KF94나 또 80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가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외 과학자들의 주장인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공기 감염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내용이 맞는다면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기 감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기 중에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뭐 2m 이상을 떠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싱,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기 감염에는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일단 뭐 현재로서는 N95 마스크를 늘 써야 되는데 늘 그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N95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N95 마스크는 의료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처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기 감염이 맞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텐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그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N95 마스크가 지금의 뭐 비말 마스크라든지 또는 덴탈 마스크를 대체할 정도로 공급량이 충분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N95 마스크는 현재와 같은 병원 내에서의 의료진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의료진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으로 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사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방역 당국이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한 1,555명 그리고 또 서울의 서남권 지역에 감염됐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1,500건, 한 3,000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가 검사
그리고 또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중화 항체 검사, 이 두 가지 검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과 또 면역력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뭐 그 0.1%밖에 뭐 면역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일단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많은 그 외국의 사례와 아마도 비슷한 정도의 이 면역 그 형성 정도가 보여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검사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건강 정보기 때문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식중독은 물론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이 잇따르고 한답니다. 근데 그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네. 이런 병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식중독의 경우에는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 경우, 또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하는 사람들이 손에 상처가 있다든지 위생 상태가 안 좋을 때 집단 급식소에서의 대규모 식품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식자재,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환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식중독을 감염하기 위해서는 손위생 철저히, 그리고 또 식자재를 신선한 식자재로 보급하고 충분한 그 가열과 음식물 익히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더 아까 겨울철 유행하는 유행병 그게 최근에 네,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그렇게 뭐 뚜렷이 증가된다는 양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그런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노력과 동일한 형태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전병률 차의과대학 보건산업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서울 등 수도권에는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무덥다고요. 네, 오늘 구름이 많이 낀 날씨지만 자외선은 여전히 강합니다. 강한 볕에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들고 피부도 따끔거릴 정도인데요. 지금 서울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아 무척 덥습니다. 더위 속에 오후 늦게 영서와 충청 이남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던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다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 전선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 최고 80mm, 남해안에 5에서 20mm의 비를 뿌리겠고요. 이후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겠습니다.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도 비상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돼 만들어지는 물질이니까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동료 선수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 3종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가 폭행을 주도하고 휴대전화까지 감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사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전국검사장 회의의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로는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48명 가운데 절반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였습니다. 광주와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 230여 명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에 서한을 보낸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도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난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의 방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최근에 개편된 우리의 외교 안보 라인과도 두루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의 북핵 과외 교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와 각별하고 북한 문제에도 정통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지난 2000년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리고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 추진력과 협상력을 인정받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루어진 비건의 방한이라서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10월 깜짝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건의 협상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에 낸 담화를 통해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미 대화를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기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적당히 상황 관리만 하려는 태도를 꼬집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이 하노이 회담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새로운 셈법, 2016년 이후 유엔의 5가지 민생 제재를 풀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마침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오늘 처음 출근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면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고 그래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오는 비건 부장관, 지난달 이도훈 본부장과 논의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제된 답변을 들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창의적인 해법이 들어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비건 부장관 내일 한국을 방문하죠?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군용기를 이용해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서훈 외교안보실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추는 외교안보 라인과도 인사를 할 걸로 전망됩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일정은 지난해 12월 방한 이후 7달 만으로 지난번 때처럼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는 미국과 국내에서 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막교환하는 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에는 스몰딜로 치부돼서 외면을 받았었는데 양측이 합의를 파기하면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취소나 축소, 또 연기 가능성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 논의가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은 북한의 담화 등 반응으로 볼 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첫 출근길에서 대화를 강조했군요. 네, 이 후보자는 오늘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경우에도 남북, 북미 간 대화가 끊이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로드돌 하나 착실히 놓겠다면서 지금 시점의 첫 번째 로드돌은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 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남북이 약속하고 합의한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불만을 나타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에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은 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그제 담화를 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조미 순회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북한의 생각은 의식하지 않고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며 비판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상회담 합의는 안중에도 없고 판을 새롭게 짤 용단도 없다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제1부상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점, 또 담화 곳곳에서 새로운 판을 강조하며 행사성 정상회담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대화 여지를 열어두면서 사실상 대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 격차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1940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역대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본선 4개월을 앞두고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격차로 뒤진 후보가 역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치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며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님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서 가서 싸우자고 말하며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는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주장 선수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몰래 방에 들어와 휴대폰에 지문인식을 시켜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읽었으며 팀닥터는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며 처벌 대상 1순위로 주장 선수를 꼽았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10일째. 경주시청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동료들이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이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은 스키언니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스키언니와 저의 뒷담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1순위로 주장 장윤정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는 사이 휴대전화의 지문을 인식시켜 SNS 메시지를 읽고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 선수 앞에서 저희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 폭언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 선수는 국회의 문체위 긴급 질의에 출석해 폭행과 폭언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운동 처방사, 이른바 팀닥터로 불린 안모 씨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이미 지난해 3월 포털 사이트에 폭언과 폭행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고 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선수를 위해 선수 생명을 걸고 기자회견에 나선 동료들은 폭행과 폭언을 부인하는 감독과 선수들의 모습 앞에서 함께 용기 내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체육계 가혹 행위에 대해 유명을 달리한 최 선수와 부모님, 가족들, 국민 여러분께 체육계 대표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선수나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마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들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행하고 폭언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으로서 관리감독, 그런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에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해 보세요. 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고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48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는데 해외 유입 환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을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최근 코로나19 발병 추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주 동안만 봤을 때 하루 평균 확진 환자는 모두 46.9명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전 2주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 환자는 31.1명, 그전 2주에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해외 유입 환자는 하루 평균 15.8명입니다. 그전 2주에 비해 5.9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봐도 국내 집단 발병 사례가 43.5%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해외 유입 사례가 35.6%로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경북 예천 그리고 5월의 이태원 클럽 사례 또 최근에 대전과 광주의 사례에서
최근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염력이 강한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환자만 보면 전날보단 다소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환자는 모두 13,137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날에 61명에 비해서는 신규 환자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해외 감염 사례 또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감염이 24명이고요. 또 24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내 감염자, 특히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인천 5명, 경기 5명입니다. 또 서울에서 2명, 대전과 전남에서 2명, 그리고 충남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해외 유입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검역 과정에서 15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 1명, 부산 1명, 대구에서 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또 인천, 경기, 강원, 경북, 경남에서 각 1명이 확인되는 등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는 284명이 됐고요. 16명이 격리 해제돼서 완치율은 이제 90.2%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가운데 업장을 철거할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폐업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신청자 폭주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책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더욱 수렁으로 몰고 가는 형국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23년 동안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48살 이정기 씨는 한 달째 도장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50명 가까이 되던 원생이 코로나19 사태로 6명까지 줄자 폐업을 결정했지만 인테리어 철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철거하고 건물을 나가야 하는데 철거 업체를 부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 못해 보증금은 다 날렸고 관리비도 700만 원가량 밀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체육관 자체 철거하는 데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 세우는 데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신라 같은 희망을 품어봤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태권도장 운영만으로 버티기 어려워 야간 택배 부업에 나서며 가입한 고용보험이 문제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걸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한 거거든요. 뭔가 살짝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니까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배가 되죠.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라고 이 씨보다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애초 2주 안에 지급한다던 지원금에 100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클럽발 감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상인들은 날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곳 이태원 상권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클럽도 유흥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 여파로 주변 가게들이 영업난에 시달리다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겨우 버틴다 한들 정부 지원금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버겁습니다. 그 택도 없어요. 우리는 애들이 공부하는 애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식구가 7인데 큰일이다 안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한 마리도 못 팔았어요. 정부의 지원금 취지는 고용 유지. 하지만 쌓여가는 빚더미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인건비 절약입니다. 종업원 쓸 수가 없어. 월세를 못 내는데 뭔 종업원을 써요. 사람이 안 다니는데. 지금 대출해갖고 다 쓰고도 없는데. 올해 1분기 자영업 형태가 많은 서비스업의 대출 잔액은 776조 원으로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만 명 줄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별다른 사회 안전망 없이 깊은 늪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부라고 마냥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심사 및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쌓여온 자영업의 취약성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각 대학에서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대학교가 특별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전북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곧 내놓을 추가 대책까지 결국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대로 이달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 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세종과 충북, 충남 등 충청권의 외부 투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직방이 한국감정원 통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5월에 충청권의 외지인 거래 비율은 세종이 46.3%, 충북이 32.5%, 충남이 30.2%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충북이 11.3%포인트, 세종이 6.4%포인트, 충남이 4.9%포인트였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 예고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부동산 대책 관련 현안 조사 결과 설명해 주시죠. 네,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맡았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이 사안이 조금 더 큰 이슈로 확전이 됐는데요. 종부세 강화, 이제 공급 확대를 기점으로 하는 그 추가 조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6.8%에 그쳤고요. 네.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9.1%. 뭐 대략 한 50대 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당청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대략 5대 3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여론이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반대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예상대로 나왔는데 중도층이 부정평가로 기울었고 또 진보층마저도 긍부정이 팽팽한 수준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 이번 7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올지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6.17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 50% 절반 가까이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답했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이제 전혀 효과가 이제 없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강력한 또 대책이 나온 것이긴 하니까 효과가 뭐 이제 이전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 국민들이 평가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효과 유무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또 어떤 실망이라든가 또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조사에 이제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쨌든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높게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이제 뚜렷하지 않은 중도층 또는 무당층 등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불신의 의사 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의 지지층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긍정응답이 높긴 합니다만은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 그다음에 무당층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뚜렷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 이 문제가 지금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조사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 대해서 주택 한 채, 집 한 채만 남겨 처분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사실 이 권고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상당수 공직자들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걸로 드러났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당청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은 뭐 진보층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공직자분들이 지금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특히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의 집을 팔고 강남에 있는 집을 또 놔두고 이런 부분이 기존 지지층마저 흔들리게 하는 네. 그런 결과들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정의당 지지층마저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한 후속 입법, 지금 뭐 진짜 종부세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이제 종부세를 사실상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이 7월달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집값이 잡히게 되면 지금 진보층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 뭐 20여 차례,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4차례라고 얘기를 하지만 20여 차례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체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행정에 여러 가지 뭐 행정 분야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대부분의 행정들은 이제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하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복지 정책도 그렇고 이제 세금 부과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요. 특별한 이제 성격을 갖는 이제 행정 분야들이 있는데 환경 행정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 행정 같은 경우는 국민들 참여가 또 있어야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지니냐 하면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는 시장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 정책이 기대한 효과 또 그것이 의도한 효과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고위직에서의 어떤 약속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이라든가 신뢰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 부동산 정책이 그 효과 자체가 제약되는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것을 어떤 국민들의 이런 인식, 불신을 갖고 있는 또 기대감이 없어진 인식 이것들을 매듭을 지어줄 만큼의 어떤 파격적인 또 강력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조치들이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부동산 이슈, 여론을 크게 움직이는 이슈 중 하나로도 꼽히긴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대통령 국정평가도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9.8%로 14주 만에 이제 긍부정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요. 15주 만에 이제 50%대에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높게는 60%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인국공 사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여파로 20, 30대가 1차적으로 먼저 좀 빠졌었고요. 이번 주는 부동산 대책 문제가 지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냐. 특히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마저 비판을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제 굉장히 낮은 48%까지 떨어졌었는데 목요일 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만나고 대책을 이제 지시하면서 52%까지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또 집 매각 논란 때문에 금요일 날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0.6%로 소폭 빠지면서 49.8%니까요. 지난주 갤럽이 50%를 기록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0.2%포인트긴 합니다만 50% 밑으로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제 4년 차, 5년 차로 이어지는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조금은 위기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세대별로도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는 이제 대통령 평가도 대통령 이제 수행 평가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정수행 평가를 보시게 되면 또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한 7.4% 가량 낮아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반응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이제 컸다고 할 수 있겠고 또 30대에서도 한 5.3% 가량 낮아졌는데요. 이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수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출을 상당히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신혼 전세자금 대출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이제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대출이 좀 제약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어떤 기대했던 바들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30대가 특히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외에 지난 한 주 동안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이슈가 뭐였는지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주요할지까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는 이제 부동산 문제 외에도 코로나19가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주춤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난주에 50명 이상 산발적인 감염 확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외교안보 라인 개편, 특히 탕평 인사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북미 대화 재개 추진 의지 소식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지 또 민주당 3차 추경 단독 심사는 양측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입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건 부부장이 방한을 하죠. 또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임종석 외교안보 등 이제 임명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종부세 법안 등 부동산 후속 대책이 이제 예고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 양측 진영이 기대 또 회의적인 시각 양존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이제 확산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해질지 지켜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50명 안팎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7월 임시국회 이제 통합당이 이제 복귀하는데 통합당의 이제 스탠스에 따라서 통합당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또 하락하거나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 관련돼 있는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정당 지지율도 변화가 좀 있었죠? 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2.9%포인트 하락한 38.3%를 기록했습니다. 40% 아래로 하락했고요. 미래통합당은 반면에 2%포인트 오른 30.1%를 기록해서 양당 격차가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빠졌고요. 반면에 정의당 지지율은
모처럼 반등해서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 하락한 일부 지지층이 정의당 지지층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국민의당도 소폭 하락했고 이제 반면에 무당층이 1%포인트 상승한 15.7%로 선거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이번 주에 국회에 복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반등의 기회를 노리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뭐 여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큰 변화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는 건 이제 잘 변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대통령이 이제 일을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악재가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또 호재가 있으면 반영이 되는데 정당 지지는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으로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총선 이후에 거의 변함없이 이어져 왔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에서 다소간 여당의 정당 지지율 또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반응을 보이는 이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여권에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당이 지금까지 반사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다소간 이제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서 등원하는 것에 결정한 것도 아마도 이제 이러한 변화 국면에서 추가적인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마 판단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야당이 통합당이 이제 어떠한 스탠스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게 되면서 대안 세력으로서 모습을 보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지 상승이 나타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합당이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사위, 정보위 등을 통해서 화력을 집중하겠다. 재선 삼선 의원들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활동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통합당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은 일단 부동산 문제를 잡아야 되겠죠. 대통령도 지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이 잘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법원에 범죄인 인도 거부로 석방됐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석방된 손 씨는 거듭 죄송하다면서 남아있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김재현 대표와 주요 공범들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와 윤모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모여있는 부산 통합청사의 관리 책임자가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해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책임자는 부하 직원에게 저주에 가까운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피해 직원은 황당한 이유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기관들이 모여있는 부산 통합청사입니다. 이곳에서 보안 책임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견디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직속 상사인 청사관리 책임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주방용 가위 등으로 위협까지 당한 겁니다. 심지어 B씨는 식사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자리에 함께한 A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억지로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시느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었고 반성도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은 관리 책임자 B씨는 A씨에게 저주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점술가인데 A씨가 평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누나가 괴롭힐 거라고 말합니다. 친동생이 법원에 근무한다는 말을 꺼내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피해자 A씨는
돌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가 청사 입주 공무원과 다투는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B씨가 윗선에 올리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입주기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내라는 공무원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지만 청사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통합청사 관리사는 관리 책임자 B씨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와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B씨는 A씨의 피해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불만도 많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식사자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지난 4일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일어난 폭발은 지뢰가 터진 것이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70대 노인 A씨가 지뢰 위에 의자를 설치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살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 살면서 가족에게 언어폭력 등 학대를 당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아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콕 짚어 알려주는 날씨 콕콕입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2도까지 치솟으면서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엔 영서와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 지역은 오늘 밤까지 최고 80mm의 장맛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 지역도 저녁까지 최고 20mm가 오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에도 산발적인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자주 이어지겠고 금요일부터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